반갑습니다. 오늘 인문계 논술 강의를 맡은 주영기입니다. 지난 15일까지 해서 수능 원서 접수가 끝났고요. 18일까지 해서는 수시 원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마도 학생 여러분은 수시 원서를 결정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원한 것에 대한 고민은, 걱정은 내버려 두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할 시점입니다. 특히 논술 전형을 신청한 학생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과 각 대학별 논술 답안 스타일에 맞게끔 답안 작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잘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부터는 논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나갈 텐데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뭐냐면 수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지금 현재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한다 하는 등, 또 그리고 자신이 원래 꿈꿨던 대학보다 낮춰서 대학을 지원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옆에 앉아있는 친구와 인생 상담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대개의 경우 지금부터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모의고사 대비 수능 등급이 0.5등급에서 1등급 정도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학생들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재학생 군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더욱 더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현상 유지를 하거나 0.5등급 정도 수능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각 대학 논술 전형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과 함께 실제 논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성공을 위한 마무리, 논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내용을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 인문계 논술 성공을 위한 마무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미 학생 여러분은 각자가 논술 전형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원할 대학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의 논술 스타일이나 논술 전형 일반에 대해서 전형 일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수능 최저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자세히 다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논술 스타일 그리고 답안 작성 스타일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간단히 수능 전과 수능 후에 논술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요.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이 실시되는 대학에 지원한 친구들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능 후에 논술 시험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점에 중점을 잡아서 논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능 전과 후에 각 대학 논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수능 전에는 연세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한양대 에리카, 카톨릭대 이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한양대, 항공대, 경기대 인문, 건국대 국제화 전형 등이 수능 전에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 후에 진행이 되는데요. 간단히 몇 개만 살펴보면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인문,
기타 등등 이런 대학들이 수능 후에 논술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이 있는 경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그 답은 문제와 답안 작성 스타일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인문계 논술의 경우 9월 27일 내일은 한양대, 항공대, 그리고 28일에는 건국대 인문계 논술이 시작됩니다.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이 실시되기 때문에 논술을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죠.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논술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먼저 여러분이 지원한 대학의 논술 출제 스타일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답안 작성 요령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각 대학 홈페이지에는 논술 기출문제와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해설 자료를 통해서 답안 작성 요령이라든지 감점 사항이라든지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채점 기준이 이런 거다, 그런 내용들을 주의 깊게 보시고 그 답안 작성 요령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이 실시되는 대학에 논술을 보는 친구들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수능 후에 논술 시험이 진행되는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사실 논술 공부를 조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공부하면서 평상시에 잠깐씩 논술 공부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 학생들은 논술 출제 예상 자료집이나 타 대학 최근 2, 3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주제들과 제시문을 통해서 배경지식을 확대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판서하면서 방법적인 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대학의 기출문제를 이용하는 것은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것은 출제되고 있는 주제를 숙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들이 출제되고 있는가를 파악해두면 여러분이 지원한 대학에서 해당 주제가 똑같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제는 같지만 관련된 제시문이나 논제가 약간씩 변형되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 주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시험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관련 제시문 내용을 파악하고 암기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관련 제시문을 모두 통째로 암기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주제와 관련된 제시문들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대강 이러이러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수준에서 암기를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시문에서 관련된 주제에 대한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논술문은 논증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증이 중요합니다. 논리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시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잘 찾아서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반론을 검토하고 그리고 반박 논리를 정리해 두는 겁니다. 자, 반론을 검토한다라는 이야기는 제시문의 찬성 쪽 주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학생 여러분 스스로가 주장과 상반되는 반대측 주장에 대한 주장을 검토를 하시고 그 반박의 근거들을 또 찾아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는지 반박 논리까지 여러분이 생각해 두신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찬성적 주장이 재심으로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타 대학, 다른 대학, 내가 지원한 대학에서는 그것과 다른 각도에서 즉 반대측에서 논리 전개를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같이 준비해 두시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재심은 타 대학의 기출 문제를 연습하실 때 한 가지 공식을 알아두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건데요. 자, 공식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항은 논술 출제를 할 때 출제의 기준은 프로블럼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없다면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시문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솔루션. 이 해결은 논술 시험에서는 해결책을 써라 또는 자신의 주장을 써라, 견해를 써라 라는 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생각은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논리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논술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먼저 문제점을 잡아냅니다. 문제점을 잡아내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해결책이 곧 학생 여러분의 주장이고 해결책이고 대안 제시가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이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또한 창의적인 측면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러한 과정, 문제부터 해결 과정에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창의적인 사고가 다 엮어진다면 그것이 하나의 논술문이 되고 또한 논술 답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공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면, 자, 타대학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라고 했죠. 타대학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실 때 학생 여러분이 스스로 저 공식을 생각한 다음에 질문을 만들어서 던져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해결책, 제시문의 주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론은 어떤 것들이 있고 반론에 해당하는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반론의 근거를 재반박할 때 필요한 반박 논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타대학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지원한 대학의 논술 시험을 준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 지금까지는 수능 전후 논술 전형 일정에 따른 기본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모든 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제 분석 방법, 제시문 분석 방법, 그리고 요약하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어려운 게, 논술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 제시문 분석이 가장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위권 일부 대학에서의 그 논술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논제 분석이었습니다. 논제에서 출제자가 질문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묻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답해야 되는지 잘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논제 분석 단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논제들이 대부분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개되어서,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모두 똑같은 모범 답안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맞게 쓴다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논제 분석보다도 제시문 분석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 먼저 논제 분석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 논술에서는 논제 분석이 답안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제 분석은 출제자의 의도와 출제자 요구사항을 담고 있어서 출제자의 요구사항에 벗어난 답안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은 출제자가 논제를 통해서 요구한 사항, 그것을 시킨 대로 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만 답안에 작성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양한 논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유형을 정리해서 차트로 보면서,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논술 시험은 보통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작게는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1번 문제는 거의 대부분 요약하기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조건부 문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여러분들의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데요.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지, 자, 앞에서 말했던 공식 기억나십니까? 모든 문제는 프로블럼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하시오. 또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시오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문제를 제기하라라는 것은 비판하라의 뜻이겠죠. 그 밑에 똑같이 비판하시오 되어 있고요. 자, 그 밑에 정당성, 부당성,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술하라.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차이점에 대해서 체크를 해 놓으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제자들 그리고 학자들은 이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더 좋아합니다. 모든 교과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공통점도 다뤄지지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평상시 논술 주제에 대한 제시문 내용들을 읽으실 때 A와 B의 차이점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단점을 기술하라. 장점과 단점도 잘 언급되고 있는 논제 유형입니다. 그리고 비교 설명하라, 적용 또는 사례를 기술하라, 변화를 예측하라, 또는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근거를 밝히시오 라든가 제시문 간 관계를 설명하시오라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제시문 간 관계를 설명하라 라는 논제는요,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공통관계인지 또는 차이가 있다면 대립관계, 반대관계인지, 모순관계인지, 또 하나는 바로 논증관계입니다. 즉 A와 B 제시문들이 서로 하나는 원인이 되고 하나는 결과 또는 주장이 되는가, 근거가 되는가, 이런 논리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또 견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해결책,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이런 논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각 논제들은 1번과 2번은 평균적으로 300에서 500자 정도의 분량을 요구하고 있고요. 마지막 문항은 700에서 900자 정도. 모든 대학이 다 그렇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견해를 쓰라고 하는 마지막 문항은 700에서 900자 정도 되는데, 자, 700에서 900자 정도 된다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것은 기본 2문단 구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논술, 논제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으로는 이러한 논제들을, 출제되고 있는 논제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논제를 분석할 때 첫 번째는 분석해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제 토픽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제자의 요구사항이 몇 개인가 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출제자 요구사항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작성할 답안의 문단의 개수와 분량까지 결정이 되고 요구사항이 각 문단에 써야 할 내용으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 출제자 요구사항이 몇 개냐라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기억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제자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학생 여러분들이 좀 별표해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요구사항, 출제자 요구사항을 담은 약식 문장 만들기라는 겁니다. 약식 문장은 그 말 그대로 약식입니다. 간단히. 아직 제시문을 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모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모르는 내용 또는 내가 아직 생각을 하지 않은 내용은 기호나 빈칸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구체적인 건 실제 사례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 만든 약식 문장은 여러분이 쓰는 답안의 소주제문 그리고 주제문으로 쓸 생각을 가지고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6번째에서는 출제자 의도를 파악한다 라는 건데 출제자 의도는 시대적 맥락과 이론적 맥락에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시대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제와 관련돼서 역사적인 사건, 특히 과거 그리고 최근 2, 3년이라든지 우리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시사사건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것이죠. 자, 그런 사례들을 떠올려 본다면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고 과연 이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험 문제를 출제했을 것이냐 그리고 제시문들의 어떤 내용의 제시문들이 등장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을 나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겠습니다. 이론적 맥락을 검토한다 이 말은 학생 여러분이 교과 시간에 배웠던 여러분들 아시죠? 논술 시험은 교과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 입장에서는 교과 내용의 교과서에 한 줄 또는 단어 한두 개 나온 걸 가지고 엄청 어려운 다른 제시문과 함께 출제가 되니까 굉장히 곤욕스럽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교과 시간에 배운 이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또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옆에 있는 연습장에다가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제시문 분석을 할 때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를 좀 더 정확히 잡아낼 수 있는 힌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나와 있는 추론 가능한 모든 힌트와 정보를 추출해낸다 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시문들 성균관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성균관대는 제시문이 평균적으로 한 4개 정도가 제시가 되는데요. 이 제시문들에 대한 1번 논제가 거의 대부분이 각 제시문들은 서로 상반된 견해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서로 상반된 견해가 나타난 제시문들을 분류하고 각 주장을, 각 견해를 요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시문들이 구성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자, 찬성 측 제시문 하나, 반대 측 제시문 3개. 그리고 또 가능한 경우는 찬성 측 2개, 반대 측 제시문 2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출제된 것을 분석해보면 대학에서는 1대 3의 제시문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95% 이상
제시문 두 개 짝 지어서 출제를 했죠. 만약 여러분들이 제시문 1, 2, 3, 4, 4개를 분석을 하시다가 제시문 하나가 이게 찬성 쪽인지 반대 쪽인지 혼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머지 3개에서 플러스, 즉 찬성 측 의견이 2개가 있었고 나머지 하나가 분명히 반대 측, 즉 마이너스 측 의견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헷갈렸던 마지막 그 제시문 하나는 생각할 필요 없이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반대측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시면 여러분 예측대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자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제시문들을 다 구조적으로 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제를 통해서도 그러한 힌트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해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 논제 분석 방법 또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번에서는요, 논제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추출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중복되는 경우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논술 시험의 토픽, 그리고 논점, 논지, 제시문의 종류나 내용, 그리고 제시문의 구성 등 이런 것들도 추출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논제 분석 단계에서 1차 개요짜기, 즉 답안 설계도가 완성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1차 개요짜기 답안 설계도 작성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느냐? 최종 결론, 그리고 각 문단의 내용. 여기서 각 문단의 내용이란 소주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단의 개수, 몇 개의 문단으로 답안을 구성할 것이냐. 그리고 각 문단의 분량까지. 그래서 답안의 기본적인 내용을 도식화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답안 작성하는데 마치 공식처럼 쉽게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개요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죠. 자, 기억하실 건 1차 개요짜기는 논제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다른 선생님들은 많은 선생님들은 개요짜기를 논술 답안 작성할 때 개요짜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강조를 하시지만 그 개요짜기는 제시문 분석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개요짜기를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1차 개요짜기는 논제 분석 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시문 분석과 답안 작성을 할 때 훨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논제 출제 요구사항이 몇 개인가? 자, 요구사항이 몇 개인가? 이걸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논제 요구사항이 2개이고 2개를 700자 내외, 논술 시험에서 내외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50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답안을 어떻게 짤 것이냐? 자, 보시면 논제 요구사항이 2개라고 했습니다. 2개고 분량이 700자입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건 한 문단의 길이는 자, 평균적으로 5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교를 마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모든 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문단의 길이는 500자 내외입니다. 물론 교양 학술서적, 전공서적과 같은 텍스트들에서는 한 문단의 길이가 700자에서 900자까지 길어지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한 문단의 길이가 500자 내외라는 점,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이 답안 작성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2개니까
출제자 요구사항이 두 개니까 기본적으로 두 문단 구성하시면 되겠죠. 1문단, 2문단. 그리고 700자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균등 분배를 한다면 여기에 350자, 2문단에 350자 또는 논제 요구사항의 중요도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을 해서 200자, 500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200자는 그런데 너무 내용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00, 400 정도로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출제자 요구사항을 만약에 X를 써라, Y를 써라 했다면 X에 대한 내용, 이 문단은 Y에 대한 내용을 쓰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를 1차 개요짝이라고 합니다. 논제 분석 단계에서 출제자 요구사항이 몇 개인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약식 문장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해서 1차 개요짜기를 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작성할 답안에 설계도가 짜여지면서 훨씬 더 쉽게 답안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4년 한양대 기출문제를 예를 통해서 논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한양대 수시 논술 논제인데요. 간단히 읽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가의 아이와 어른 사이의 문제 상황과 나의 거대 언론과 신생 온라인 매체 사용자 사이의 문제 상황을 각각 설명하고 그에 대해 가와 나에 나타난 대응 방식의 차이를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은 자료의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분석한 후 자신과 자신의 자신의 부모 사이에 일어났던 또 일어날 수 있었던 유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나의 가디언과 위키피디아 각각의 대응 방식을 참조하여 그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라. 800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논제 분석 요령에 따라서 첫 번째 뭐였죠? 출제 토픽이 무엇인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문제 1번을 읽어보시면 아이와 어른 사이의 문제 상황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서는 정확히 잡아내기가 어려운데요. 두 번째 논제를 보니까 자신과 자신의 부모 사이에 일어났던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앞에서 시대적인 맥락 또는 이론적 맥락을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아이와 어른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이 내용과 관련된 시대적 맥락에서의 과거, 현재의 역사적 사건, 시사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딱 떠오르는 거는 세대 간 갈등이라든가 기타 부모와 자식 간의 언어 소통의 문제 또는 가정의 파괴, 가정 파괴 현상 이런 것들이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맥락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나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가족 관계 그래서 가족 제도의 변화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바뀌었다. 그리고 다시 그러한 핵가족이 파괴되고 있는 가족 파괴 현상과 관련된 이론이라든가 세대 간 갈등에 관한 이론 또는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제시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논제 분석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요구사항을 담은 약식 문장 만들기라고 했습니다. 요구사항을 담은 약식 문장 만들기. 자, 판서를 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제시문 가의 아이와 어른 사이의 문제 상황과 그리고 나의 거대 언론과 신생 온라인 매체 사용자 사이의 문제 상황을 각각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자, 논제 요구사항은 자, 첫 번째 논제 요구사항이 두 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이와 어른 사이의 문제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거대 언론과 신생 온라인 매체 사용자 사이의 문제 상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논제에 보면 이 두 개를 각각 설명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각각이란 부분입니다. 각각이니까 이것 따로 두 개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나는 아이와 어른 사이의 문제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거대 언론과 온라인 매체의 대응 방식의 차이점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에 대한 약식 문장을 하면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상황 우리가 모르죠. 이거를 라지 A라고 하고 거대 언론과 온라인 매체의 문제 대응 방식을 B라고 한다면 각각 B에는 다시 거대 언론의 대응 방식, 신생 온라인 매체의 대응 방식 스몰 a와 b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랬을 때, 자, 여러분들이 약식 문장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식이냐면요. 제시문 가에서는, 자, 가에는 아이와 어른 사이에 x라는 문제점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거대 언론과 신생 온라인 매체 사용자 간 Y라는 문제점이 나타나 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약식 문장 만들기입니다. 여기에 기호로 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분석해서 이 기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입해서 문장을 다듬은 다음에 여러분이 쓸 답안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그게 소주제문이 되겠죠. 출제자들은 선생님이 말한 약식 문장 만들기에 해당하는 내용,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 드러나 있느냐, 드러나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논술 답안 채점을 할 때 크게 점수 부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논제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이 작성한 답안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제 분석 단계에서 약식 문장 만들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자 요구사항 둘째에 해당하는 약식 문장은 제가 간단히 선생님이 생각하는 약식 문장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감을 잡도록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논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요. 제시문 가에서는 A라는 대응 방식이 나타난 반면 제시문 나에서는 B라는 대응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A와 B 대응 방식의 차이점은 small a, b, c 등등이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약식 문장을 만들고서 나중에 제시문 분석하고 여기 기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입해서 실제 답안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제 분석을 하시면 답안 작성하는데 형식적인 면, 내용적인 면에서 구조를 잡고 정확하게 내가 어떤 내용을 그리고 몇 개의 문단으로 몇 자의 분량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설계도가 잘 짜여지게 되면서 답안 작성에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시문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문 분석은 한마디로 말하면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자, 최근의 논술 시험들은 모든 논술 시험의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모범 답안이 있고 또 난이도를 생각해서 모범 답안, 즉 논제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한 소스들, 힌트나 재료들을 각 제시문에다가 여기저기 흩어놨거나
또 숨겨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찾아서 여러분이 재구성하고 문장화해서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논술 출제자가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어 봐라 라는 게 논제였다고 한다면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기 위한 그 재료들이 제시문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시문 분석, 문단 구성 원리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단 구성 원리는 문단은 크게 논지와 논거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필자는 한마디 말, 즉 주장에 해당하는 소주제문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문단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즉 개념을 활용하거나 부연 설명, 예시, 논리적인 인과 등을 활용하죠. 소주제문 한 문장과 뒷받침 문장 3개에서 한 6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문단이 구성되게 됩니다. 자, 문단 구성 원리를 했고요. 문단 구성 원리를 알았다면, 즉 필자가 이런 공식, 이런 원리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시문을 읽을 때 이 공식을 역으로 이용하면 쉽게 제시문에서 중요 내용을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문단 내용 텍스트 분석을 할 때 단어 차원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대충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중요하다고 체크를 하고 반드시 이 단어와 관련된 내용을 중요하게 체크해서 추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적이나 개념, 특징 또는 비교 분류 분석이라든가 공통점과 차이점, 또 중요한 원인과 이유, 기타, 이념이나 사상, 본질과 본성 이런 단어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선악, 시비, 미추 이런 내용들은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라는 걸 아시고 어떤 텍스트가 됐든 간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멈춰서 중요한 체크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서는 주 문장 성분이 있습니다. 주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수어인데요. 이것들이 중요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주어와 수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든 국어든 모든 텍스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문장이 길고 어렵고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주어와 수어를 찾은 다음에 다이렉트로 주어와 수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문장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특히 핵심어, 키워드가 되는 것들은 주어나 서술어에 사용된 체언들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로 넘어가세요. 명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정시켜주는 수식어. 그래서 수식어 플러스 명사 구조에서 명사도 중요하지만 수식어가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선생님 별명이 곰선생인데요. 자, 예를 들면 곰선생은 멋지다. 중요한 내용은 주어인 곰선생, 수어인 멋지다겠죠. 자, 그렇다면 수식어 구조로 하면 미친 곰. 자, 곰이란 단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단어 의미는 어디에 있죠? 미친이란 수식어에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달 내용을 결정하는 서술어, 이러한 서술어를 통해서 중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논술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논제 분석 방법과 제시문 분석 방법 중심으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단 구성 원리에서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 두서너 개를 추출해내서 정리하면 그것이 곧 요약입니다. 요약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논술 시험에서의 요약은 논증 요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각 문단에 들어있는 소주제문과 그 소주제문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문장 두세 개를 찾아서 추출해서 정리하면 그것이 논술 시험에서 요구하는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논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원리와 이해 방법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계 논술과 관련된 논제 분석 방법, 제시문 분석 방법, 요약하기 등에 대해서 선생님 나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정된 시간이라 여러분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다는 점, 여러분과 같이 실제적으로 같이 연습해보면서 선생님이 전달한 이러한 방법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었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라도 선생님이 말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혼자서 연습을 하신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논술 시험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만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